볼보는 XC90 1세대 모델을 무려 15년 동안 우려먹었습니다. 때문에 볼보에게 있어서는 2세대 신형 XC90을 통해서 1세대 모델 때처럼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어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 풀체인지 2세대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고, The North American truck utility of the year is the Volvo XC90. The new Volvo XC. 비로소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볼보를 알리는데 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는 일찌감치 자기들만의 디자인 코드를 완성해서 이를 계속 발전시켜 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를 패밀리 룩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런데 볼보는 사실 패밀리 룩이라고 할 만한 디자인 요소가 사선으로 표현된 전면 그릴과 각 외에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같은 건데요. 이분이 비로소 그 부족했던 부분을 멋지게 완성시켜 주셨죠. 토르의 망치라 불리는 헤드램프 디자인은 볼보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밀어도 될 만큼 그 어떤 브랜드와도 닮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너무 멋스럽게 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사실 당시 나온 2세대 Q7도 얼핏 비슷해 보이긴 했는데요. 몇 개월 먼저 나온 XC90이 토르 망치 운운하면서 저 스타일을 선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기존 볼보와 좀 닮은 면이 있었지만 면보다는 선이 강조되면서 이것도 볼보만의 캐릭터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기존 볼보와는 전혀 닮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되었는데,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하면 대체 어디가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는지 솔직히 감을 잡기 어려웠는데요. 신형 모델에서는 비로소 타사 차량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이 형언하기 어려운 볼보만의 느낌을 그냥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해서도 맷집 안전도는 뭐 당연한 거고, 기존 V40에서 처음 도입했던 무릎 에어백도 XC90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릎 에어백의 뒤통수를 맞긴 하지만요. 이전까지는 시스템이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오직 브레이크만 작동시켰는데 XC90부터는 인텔리 세이프티라고 해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능동 브레이크에 더해서 위험 요소를 피해갈 수 있도록 조향까지 도와주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었죠. 여기에 고사양의 오디오와 각종 편의사양, 그리고 요즘 기술이 반영된 기능들도 충실히 갖추고 나오면서 비로소 프리미엄급 모델들이 갖추고 있는 기능 요소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볼보는 디젤, 가솔린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1억이 넘는 가격으로 역대 볼보 최고가를 기록한 T8 PHEV는 엔진 모터의 합산 마력이 400마력이 넘었고, 볼보 최초로 기존의 가변서스 4C 서스펜션 시스템에 에어서스까지 들어가면서 출력과 사양 모두 충분했지만 볼보가 1억이 넘어? 라는 반응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기에는 많이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T8보다는 8천에서 9천만원 중반대로 형성된 디젤 D5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이 판매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죠. 특이하게 제 고객 중 한 분은 T8에만 들어간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저렇게 깔짝거리는 기어 조작감도 너무 괜찮아 보인다면서 그것 때문에 T8까지 올라왔다고 하신 분도 한 분 있긴 합니다. 현재는 R도 커지고 전 모델로 파급되어서 모두가 해피해졌죠. 볼보는 과감하게도 R 디자인 트림을 XC90에도 적용해서 패밀리용 7인승 SUV의 스포티한 캐릭터를 원하는 구매층에게 어필하고자 했는데요. 볼보 고객층에서는 그러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역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스포티한 컨셉의 모델이라면 낮은 저중심 스탠스가 기본인데 국내사양 RD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을 제외하는 바람에 이게 판매 저조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볼보는 XC90에 쇼퍼 드리븐을 표방한 회장님 버전의 엑설런스 트림도 출시를 했는데요. 솔직히 냉장고에 유리잔, 테이블 세팅, 통풍 시트에 로고 박음질 정도로는 회장님들의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3인승의 라운지 콘솔 컨셉과 방탄 차량도 선보였었는데, 그리고 폴스타 엔지니어드라고 해서 튜너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국내에서는 인증의 문제가 걸리면서 공식 판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엠블럼만 겁나게 잘 팔려서 계급장 놀이에 활용됐죠. 예전부터 볼보가 프리미엄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면 볼보가 무슨 유럽산이면 다 프리미엄이냐? 그러면 여기에 꼭 따라붙는 말이 해외에서는 볼보 프리미엄급 맞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서도 볼보가 럭셔리 프리미엄급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건 사용자의 인정과 그리고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메이커가 가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야만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에 더 비싼 가격표를 붙여도 욕을 먹지 않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볼보가 늘 꼬투리 잡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 주인이 중국 회사고 생산 모델의 상당수도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파워트레인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V8도 있었고 3리터 직렬 6기통도 있었는데 모두 단종되고 새로 개발한 신형 2.0 4기통 엔진 블럭에 터보가 기본으로 여기에 슈퍼차저, 파워펄스, 하이브리드 모터 같은 부가장치를 결합시켜 다양한 출력의 엔진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타보면 일상적인 활용 영역에서는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운사이징이 대세라 하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다들 갖추고 있는 3.0 이상의 고배기량 6기통 이상의 엔진이 아예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도 볼보가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격 사유와도 같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엔진 하나로 돌려막기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죠.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타사에서 이미 고배기량 다기통 엔진을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절대로 볼보로 넘어오질 않고 여전히 뚝 3사에서만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볼보는 중국산이라는 이미지, 4기통 엔진,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할 한 가지 요소까지 더해서 총 3가지의 아쉬운 부분들을 제외하면 비로소 보이는 장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행히도 이 지점에서 타협을 보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판매 실적과 이미지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얻어 걸리는 행운도 따랐는데요. 우선 XC90이 국내 공식 출시가 되기도 전인데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면서 병행으로 수입된 XC90을 사용하는 게 포착이 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연출되지 않은 듯한 예능 프로에서 조인성 씨가 자가로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 화제가 됐죠. 그리고 국내 볼보 히스토리에서 총 2번의 행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IIHS에서의 S60 스몰 오버렛 테스트였고, 두 번째 행운은 바로 박지훈 아나운서 가족의 사고 사례가 TV 뉴스에까지 회자되면서 볼보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몰던 볼보 승용차가 2.5톤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매장에서 근무할 때가 아닌데요. 친한 딜러분들 말을 빌면 매장에 내방하는 손님들로 그야말로 박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퇴근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코의 감각적인 PPL도 은근 한몫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효린의 PPL이었습니다. 보면 프로그램 속에서 볼보는 대놓고 홍보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활 속에 볼보가 자연스러운 배경처럼 녹아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거죠. TMI로 저중해 보이는 구형 V60은 13년도에 저와 함께 전시장에서 일했던 선임 딜러분이 이상순 씨께 직접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연예인 DC 뭐 그런 요구도 없이 당시 프로모션에 맞게 구매를 해갔던 차량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일반 대중에게 강하게 박히는 건 바로 의외성입니다. 연정훈 조인성 씨가 벤츠나 레인지로버를 타면 아니 그보다 더 비싼 차를 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건데 볼보를 타니까 대체 차가 얼마나 괜찮길래 더 비싼 차들을 제치고 볼보를 탈까? 진짜 좋은가 보네. 그럼 저게 찐이라는 소리인데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효리 내에서도 볼보가 나오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즐기는 고급스럽지만 소박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코는 이런 마케팅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그 성공의 원인을 살짝 달리 해석해서 바로 탑스타가 함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이후 S90, V90, XC40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때마다 난데없이 탑급 유명인들이 광고에 동원되기 시작하는데요. 유명 스타가 나와서 모델이 되는 자동차 홍보는 그저 돈 받고 찍는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탑스타를 이용한 홍보의 진정성이나 효과는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값비싼 돈을 들인 단편적인 뉴스거리나 될 뿐이죠. 정말 이쁘다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차를 계속 구경하느라고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인플루언서나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중심이 된 광고가 제작되는데 임팩트는 진짜로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광고가 너무 심하게 자규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금 관찰형 예능에 PPL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XC90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큰 관심몰이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바로 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프로모션이 없었으니까요. 수입차는 제값 주고 사면 몇 달 뒤엔 반드시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제 아무리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모델이라고 해도 독삼사도 아닌 볼보에서 노디씨를? 다들 저러다 조금만 지나면 바로 할인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 타이밍에 눈치 작전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존 판매 방식에 익숙해 있던 딜러사들이 17년도 하반기에 독단적인 할인 경쟁을 했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약 200에서 500 정도의 프로모션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안 돼서 볼코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할인 프로모션이 일절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뚝심 있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디씨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처음 나왔을 때는 신선한 맛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단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잘 보이질 않는 법이죠. 그러다 이후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단점도 지적되고 심하면 저런 일도 겪어가면서 상품성이 개선되어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XC90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바로 저게 뭐야 라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헤드램프 내 아무 역할 없이 빈 공간 메꾸기용으로 들어간 장식 램프였습니다. LED 램프를 위에 4개, 아래에 2개를 배치하면서 아래 남는 공간을 아무런 광원 기능이 없는 장식 렌즈로 채운 건데요. 이건 이후에 나오는 90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60, 40 모델군에서는 램프가 위아래 3개씩 균일하게 자리 잡으면서 깔끔한 구성이 되었죠. XC90은 현재 9살이나 먹었고 23년형에서 안드로이드 OS로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동안 어떠한 업그레이드도 없었고 반대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 듯한 사양 누락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S90, V90처럼 판매량 하위권에 있는 모델은 리프레시 때 뒤쪽 램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줬고 XC40은 매트릭스 LED로까지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말이죠. 그래도 볼보의 맏형으로 중심이 되는 플래그십인데 업그레이드에 너무 인색합니다. 20년식에서 리프레시들을 했지만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었고 22년식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뒤 머플러와 출시 때 생색냈던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삭제했습니다. XC90에는 최초 프리 프로덕션 사양에서 3열 전동 시트 기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자가 많았는지 리뷰어 영상에서도 오동작을 하던데 최종 양산형에서는 제외가 되었죠. 이후에 저게 언제 들어가나 내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EX90에 들어가더라고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식상해지기도 하지만 타사 모델 대비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XC90인지라 매년 연식 변경 시점이 되면 XC90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질의를 종종 받습니다. 다들 이제는 뭐라도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겪는 거죠.
XC90은 출시 초기에 액세서리 패키지로 CC 컨셉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켜주거나 단순 오버 휀더를 연출해주는 바디킷을 출시했었습니다. CC 컨셉 제법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가격이 무려 휠 포함 1000만원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저걸 장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요. 볼보에서 아예 저 CC 컨셉을 좀 더 예쁘게 다듬어서 정규 라인업에 인스크립션, R 디자인처럼 이쁜 서브네임을 달아서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시명 SUV 그리고 오프로드를 감안한 SUV를 나눠서 따로 포장하는 거죠. 볼보에서는 디젤 엔진의 D5라는 2.0 기준 업계 최고 출력의 디젤 엔진을 선보였었는데 파워펄스라는 독특한 장치를 통해서 저속 시 터보의 터빈으로 과급 공기를 공급해서 터보렉도 줄이고 출력은 올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평상시 컴프레셔에서 미리 공기를 압축해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공기를 EGR 라인으로 불어 넣어주는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과급 라인의 구성 파츠가 내구성이 떨어져서 에어호스가 파열되고 파이프가 깨지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뉴스에 오르기도 했죠.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거나 또 파손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갑자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볼보 코리아 측은 지난해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증상은 그래도 좀 고속주행 혹은 풀악셀을 전개하는 차량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인데요. 얌전하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고 또 운전자가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동을 끄고 저렇게 있어 보면 에어 새는 소리가 납니다. 또 XC90에서 처음 소개된 파노라마 썬루프도 문제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저런 작동부 소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건 90뿐만 아니라 V90, XC60, V60에까지 모든 모델의 첫 3, 4년간의 출고 차량에서는 모두 보이는 증상입니다. 볼보가 저 옵션을 처음 만들어봐서 그런지 초기 구성품 설계에 하자가 있었나 본데요. 현재는 모두 개선이 돼서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기능에는 지장이 없어서 리콜도 캠페인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 저 소리가 들린다면 당장 가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볼보는 2030년까지 완전 전동화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XC90을 포함한 내연기관 모델들도 그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5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좀 들어올런지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올드하고 식상한 모델로 취급되면서 퇴장을 준비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볼보의 새로운 부활, 새로운 시작, 뭐가 되었든 XC90은 확실히 볼보에 있어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이정표로서의 모델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이 두 모델은 둘 다 투도어죠. 그런데 이 투도어가 정말 운용하는데 까다롭기 그지없는데요. 좀 수월하게 내리고 타려면 문을 상당히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문이 엄청 무겁습니다. 게다가 왜 문 열 때 보면 도어가 중간에 한 번씩 걸리는 지점이 있죠. 앞도어는 보통 두 지점에서 걸리고 뒤에는 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문을 꽉 잡고 서서히 열지 않으면 문의 무게에다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걸리는 지점 근방에서는 문이 알아서 더 열리기 때문에 자칫 옆차에 본의 아닌 문콕 테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두 모델을 잠깐씩이라도 몰아볼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이 도어 운용의 까다로움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 주차장에서는 그래서 내릴 때마다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C70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아무리 막 나온 신차라도 저렇게 색깔도 같은 두 대의 차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상당히 쪽팔릴 것 같은데 그걸 무릅쓰고 영상에서 나오는 두 여자가 서로 파트너 스와핑을 하려는 건지 컨셉을 서로 바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 사이의 루프는 여닫는 동작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볼보 C70은 여닫을 때 반드시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There's the freedom to change your mind and to change it back again. 볼보의 전동 럼버 기능은 14년 하반기 생산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들어간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에 따라서 TPMS 기능의 의무 장착은 15년 1월 출고분부터였는데, 그래서 14년 11월 즈음에 한날 한시에 S80 두 대가 들어왔는데, 한 대는 TPMS와 전동 럼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한 대는 둘 다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색상이 서로 달라서 기존 들어와 있던 재고와 새로 들어온 컬러의 재고가 마침 같은 날 출고되던 상황이었죠. 지금 같으면 뭐 난리 날 상황인데요. 그때는 그냥 다들 쉬쉬하면서 복불복으로 출고시켜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이 매년 연식 변경될 때마다 옵션표를 정리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식 옵션표는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16년 S60 T5 출고할 때였을 건데요. 볼보 코리아가 발행한 공식 옵션표에는 T5 RD는 물론 T5 서멈에도 이중 유리가 적용되었다고 옵션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검수 때 보니까 그냥 기본 유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 측면 유리를 모두 이중 유리로 바꿔달라 또는 적절한 금액적 보상을 해달라 해서 딜러사에서는 후자에 100만원을 제시했고, 구매자분은 후자를 선택했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코는 이 일 이후에 신속하게 옵션표를 수정 배포했죠. 국내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17년씩부터죠. 이 준비 과정에서 볼코에서는 인스크립션과 모멘텀 사이의 옵션을 차별화해서 본사에 오더를 넣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모멘텀에 스마트 엔트리 관련 기능이 몽땅 빠져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모델부터는 다시 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멘텀은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 아니고 애초에 권하지도 않는 트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타격은 전혀 없어서 그나마 큰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내 차는 분명 사이드미러도 ECM 미러인데 옆차선 차량의 상향등에 미러가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 감광 센서가 실내 룸미러에 들어가 있어서 이 센서가 먼저 강한 불빛을 받아 실내 룸미러가 어두워질 때 비로소 사이드미러도 같이 어두워지는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불 킵니다. 유리 땅. 따라서 뒷자리에 누가 타 있거나 후방 썬팅이 너무 진하다 그러면 사이드미러 감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형 볼보에 들어간 아날로그 계기판이 저렇게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계기판을 뒤에서 백라이트 형식으로 밝혀주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저 위치에서 라이트가 계기판을 직접 비춰주기 때문에 저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구형 볼보에서 유일하게 이런 게 북유럽 스타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여튼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명암 차이가 너무 이뻤습니다. 과장님, 제 차 앞에 안개가 한쪽이 나갔나봐요. 신형 모델 출고 고객분들에게 정말 많이 받았던 질의인데요. 코너링 라이트죠. 정차할 때 무심코 핸들이 센터가 아닌 상황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거나 편의점 들어갔다 나와서 저걸 보고 전화 주시는 분 정말 많았습니다. 볼보의 후양 안개등은 한쪽만 들어옵니다. 구형에서는 양쪽 다 들어오는 모델도 있었지만 지금 신형은 좌측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죠. 이게 좌측인 이유는 우리가 우측 통행국가이기 때문이고 갓길 정차가 우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측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보는 차량 관련 액세서리 비즈니스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출고할 때 진심으로 추가 지출해서 장착할 만한 게 딱히 없을 정도인데요. 그 모든 고만고만한 액세서리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제품은 바로 머플러 엔드캡인데 저렇게 브릿지 형태로 뒤에서 보면 쿼드, 4발 형태로 눈속이 많은 액세서리였습니다. 지금은 달고 싶어도 못 달겠죠. 역시 아리익스프레스. XC 시리즈는 볼보에서는 SUV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유래는 원래는 크로스 컨트리를 의미했죠. V70 XC가 바로 그 시발점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나온 볼보 최초의 SUV가 XC90이란 모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V70 XC란 이름은 XC70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자, 볼보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스타일과 SUV를 모두 XC란 이름으로 묶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두 개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지만 XC60이 나오고 이게 대박을 치고 세상이 SUV에 주목하면서 볼보도 이에 따라 XC를 SUV를 표명하는 모델로 그 정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XC70이 표방했던 크로스 컨트리는 CC라는 네이밍으로 하려 했는데 실패했죠. 그냥 자연스레 V60, V90 크로스 컨트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볼보 네이밍 규칙의 최대 삽질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의 호명과 C40 모델명에 있었습니다. 모델 연식에 따라서 저렇게 이름이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XC40의 쿠페형 스타일을 C40이라고 이름 붙여 출시했는데 원래 볼보에서 C는 쿠페를 의미하고 투도어인 모델에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4도어 쿠페형 SUV에 C라는 이니셜을 쓴 거죠. 그냥 XC40 쿱 퓨어 일렉트릭 하면 될걸.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볼보에서 보아왔던 네이밍의 최대 오점이었다고 봅니다.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볼보는 이제 장명법을 매우 심플하게 정리할 예정인데요. 시작의 E는 당연히 전기차의 E를 의미해서 SUV는 EX, 세단은 ES, 외건형은 EV, 쿠페형 디자인은 EC.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뒤에 크로스 컨트리라는 서브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여 먼 훗날 세단 컨셉의 투도어 쿠페형 모델이 나온다면 세단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작을 테니까 비어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EC80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EC40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EC60 모델과 크로스 컨트리 모델도 기대해 볼 법 하겠네요.